200세 시대가 온다. 토마스 슐츠의 저서인데 기자 생활을 하신 지점장이신데, 6번째로 6장의 인치를 부품으로 대체한다. 인치를 지난 받고 넘어가서 이제 8장이네. 당신의 주치의는 AI다. 개인화, 정밀화, 예방으로 전환하는 의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당신의 주치의는 AI다. 내 유전자의 90%가량은 현생 인류의 유전자이고 극히 일부분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다. 내 게놈 중에 4%만 네안데르탈인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 혈통의 50.2%는 독일계와 프랑스계, 11%는 스칸디네비아, 4.8%는 영국계, 14.9%는 동유럽계이다. 한편 내 유전자에는 겸형적 혈구 빈혈증, 불름 증후군, 상염색체 우성다낭성 질환을 유발하는 변형 유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 소화체계는 글루텐과 락토스를 소화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내 근육은 최고 운동선수의 근육처럼 구성되어 있다. 내 기지는 눅눅하고 내 등에는 털이 많지 않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높은 유전 표지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먼저 나는 15분 동안의 플라스틱 관에 침을 뱉었고 이것을 실리콘밸리의 실험실로 보냈다. 그리고 앱을 하나 다운받았다. 이 앱을 통해서 3주 동안의 84가지 유전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적 혈통에 관련해 5가지, 생물학적 특징과 관련해서 22가지, 유전적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7가지, 보편적인 유전적 특성과 관련해서 42가지, 웰리스에 관련해서 8가지였다. 이 모든 정보를 얻는 데 $199가 들었고, $199.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가, 건강상태 모든 것이 체크가 된다 이 말인데요. 염색체 수가 23개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회사명은. 그래서 23N미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3년 후인 2006년 대중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열의를 불태우며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회사다. 창업 멤버인 앤 워치츠키는 건강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생물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현재까지 23MV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2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렇군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DNA 검사 서비스 제공업체 오리그스리엔의 광고 문구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은 신체적인 특징과 연관될 만한 특정한 유전 표지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주어진다. 특정. 그리고 문제는 혈액소증이 골관절염, 당뇨병,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액소증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혈당 수치는 좋지 않아서 당뇨 초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과와 탁과 주치의들이 원인을 찾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다. 이 4년을 들은 내분비 전문의가 유전자 검사를 권유했고 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23MV 검사를 좀 더 일찍 받았더라면 쓸데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특징과 신체 현상에 관한 유전자 분석 결과는 정확성이 조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 유전자 조합에서는 죽은 깨가 아예 생기지 않거나 조금 생긴다고 한다. 죽은 깨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햇빛에 노출되면 유전자가 몇몇 세포에 더 많은 색소를 생산하게 하지만 나는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23MV의 검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전자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검사는 아직도
유전자 검사는 아직 초기의 단계다. 계속 발전의 소지가 있는 시작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23MB는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단순히 $199로 지불한 대가로 받은 84개의 정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개놈의 일부로서 현재 분석 가능하고 어느 정도 확실한 학문적인 평가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전체 개념은 23MB의 데이터 뱅크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유전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DNA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가 아주 작은 돈으로 이렇게 체크가 된다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검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다. 언젠가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23MB는 데이터 뱅크에 저장된 모든 유전 정보를 활용할지도 모른다. 누구나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유전자 분석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탄생한 모든 유전자 검사 업체들은 더 이상 속내를 숨기지 못한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인간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수록 더 나은 세상이 열리리라는 확신 말이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머지않아 23MB는 유전자와 중증 우울증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낼 것이다. 2017년 실리콘밸리의 두 여성 경영인이 모던 퍼틸리티라는 가임성 테스트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여성들에게 값비싼 불임 클리닉과 기나긴 진료 일정의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지닌 회사였다. 여성들은 약국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검사를 받아 10가지의 주요 생식 호르몬이 어떻게 준비되고 난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 이 검사는 아주 합리적이고 유용한 듯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전체 DNA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약 1000종의 질병 테스트를 위해 베리타스 제네틱스라는 이름의 스핀오프를 제공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1000로 아기의 게놈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DNA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아이의 코가 높은지 낮은지 푸른 눈인지 검은 눈인지도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유전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싶은 걸까? 무엇보다도 이 데이터들이 한번 세상에 노출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출생 전부터 완벽한 DNA 데이터 세트, 이른바 한 인간의 생물학적인 구성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DNA 분석이 자녀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게다가 DNA 분석 데이터가 해킹 또는 판매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가 된다면 23MB는 아무리 예방조치가 있어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데이터가 해킹되어서 대중에 공개되거나 건강보험업체에 넘어가면 보험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23MB는 국립보건원은 유전자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밀 보장 문서를 특정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정부가 정보 요청을 해올 경우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남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학의 미래는 이러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유전자 분석이 일상화되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도 많이 알려질 것이다. 특정 유전자가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암별 발병률이 높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다가 예방 차원에서 양쪽 예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난소암으로 사망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졸리에게도 난소암 발병 유전자인 BRCA1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전자 결함이 나타난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최고 70%, 난소암 발병률이 약 40%였다. 전리의 경우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 이런 진단 결과는 당사자에게 충격이겠지만은 저 검사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전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24시간 동안 게놈 하나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비용이 100유로이다. 덕분에 환자들에게도 새 시대가 열렸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다. 그럼에도 의학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딜레마였다. 환자마다 생물학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례마다 치료의 성공률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A 환자에게는 혈압 강화제가 효과가 있지만 B 환자에게는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차이들이 다 있는 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약을 먹어도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효과를 보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과 엄청나게 긴 개발 기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퍼센트로 아무 경우에 75%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관절염은 50%, 편두통은 48%, 천식은 40%만 약물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환자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치료가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 오랫동안 의사와 환자는 흔히 개인 맞춤 의학이라고 정의되는 좀 더 정밀한 의학 체계를 꿈꿔왔다. 이렇게 개인 맞춤 의학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의사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같은 약을 쓴다고 해서 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DNA 분석은 여전히 개인 맞춤 의학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DNA 분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자세히 알게 되면 개인 맞춤은 좋아지겠는데 수십 년은 더 기다려야 실현이 될까 말까한 비전이 가까웠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기술의 진보와 지식의 성장으로 맞춤 의학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모든 발전의 조합, 그러니까 인공지능, 유전자 분석, 센서 등 모든 디지털 장비의 컨버전스가 향후 몇 년간 인류 최대의 기술혁명 그리고 잠재적인 사회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별 맞춤 정밀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열쇠는 데이터 정복에 있다. 데이터. 기능상의 결실로 인한 질환은 DNA 분석 기술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야다. 우리는 이제 막 개인 맞춤 의학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치료를 본보기로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하듯이 개인 맞춤 의학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 독일에서는 개인 맞춤 의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연구 포럼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2015년 독일 연방교육기술부의 발의로 조직된 이 포럼 목표는 건강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의 이점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2017년 봄에 발표된 전략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고용량 DNA 염기 서열 분석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을 건의했다. 국가 인프라 국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 치료. 티빙겐대학교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며 개인 맞춤 의학센터라는 연구단체를 설립했다. GPM은 게놈 연기 서열 분석, 기능 및 군자 영상 촬영, 복합 진단, 치료법 개발, 실험 치료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GPM의 중점 연구 분야는 각종 종양 심장, 신진대사, 자가면역 질환 등 기존의 불치성 혹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다. 학자와 의사들은 각종 질환에 관한
지식이 원활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치료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JPM에는 총 23개과 연구센터, 연구소, 대학병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내과, 일반외과, 복부 및 이식외과, 신경학, 방사선, 종양학, 마취, 통증의학, 집중치료, 세포, 생물학, 위생물학, 감염의학 연구소, 생화학, 정량적 생물학 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 맞춤 진단 및 치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연구소와 병원 차원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미하엘 반베르크 티빙겐 대학 병원장의 말이다. 이렇게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빠른 속도로 체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니엘 크라포드는 걱정이 아닌 추진력과 열정으로 동료들에게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다. 새 시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소아 골수 이식을 연구하며 줄기세포에서 발전시킨 암 면역치료법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군 군의관 F-15 전투기를 탔으며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교육에도 최종 선발되었다. 등등 이 단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크라프트와 인터뷰는 화려한 그의 경력만큼이나 알맹이로 꽉 차 있었다. 나중에 인터뷰 녹음 파일을 5번이나 들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는 말을 빨리 했다. 그가 노트북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열자 도표, 통계, 의학적 설명이 초단위로 자동 클릭되며 넘어갔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만 포착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도약이다. 크라프트는 현재 의학 지식을 대형 저장고에 마구 수신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한다. 한쪽에는 면역학자 또 한쪽에는 종양학자 있고 그 틈새에 내과 전문의가 끼어 있으며 환자의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대형 저장고를 열어 의학과 다양한 전문 영역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매년 11월 각국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의료에 참석하기 위해 샌디에이고로 날아온다. 그들은 호텔 델 코로나도에서 회의와 토론을 한다. 이렇게 발전된 속에서 세계적인 의료공학 기업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계 다국적 기업 필립스의 부사장 제로엔타스는 미래의 의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의 키워드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데이터임을 강조한다. 데이터.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통합형 개인 맞춤 건강 서비스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어진다. 데이터를 통해서. 필립스에서 연구 중인 자율 초음파 장치는 기계지능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계를 조작할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 현재 이 장치는 환자의 심정지 위험을 48시간 이전에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장치는 끊임없이 환자의 수치를 측정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스트리밍한다. 그래서 환자의 신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할 일을 인간이 이 머리로 막 꾸며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검증이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어떻든 검증이 돼야 되겠죠.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센서,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말이다. 유전체학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체계를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위대한 첫걸음. 멀티오믹스에서 유망한 분야는 마이크로비옴이다. 마이크로비옴은 인체, 특히 장에서 나타나는 단세포 생물, 주로 박테리아와 그 유전자를 일컫는다. 최근 식물, 동물, 바다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의학과 생물학의 중점 연구 분야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관련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제 유전자 공학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인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수가 산출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다. 현재 인체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것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3배, 10배로 봤는데 3배로 했네. 그 사이 이러한 미생물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마이크로비옴의 평형 상태가 깨어지면 당뇨병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특히 마이크로박테리아가 장내에 서식하여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생화학과의 롬 라이트 교수는 말한다. 저는 의식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이크로비옴의 미지의 영역입니다. 현재 그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모범으로 한 지구 마이크로바이옴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체내 마이크로비옴 정보를 해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도 조사에서 어떤 미생물이 더 많고 적고 또 이런 차이를 보면서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장내 박테리아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해 우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 장내 미생물에 문제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심리 장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모든 생명 기업들이 이 분야를 신상품 개발과 연계시키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스타트업 바이옴은 23M를 비롯한 타 업체의 유전자 검사에 상응하는 미생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옴의 소프트웨어는 식습관과 영양 섭취에 관한 정보와 함께 마이크로비옴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이크로비옴 이처럼 개인의 체질에 맞게 정밀화한 식생활에 대한 조언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도 약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마이크로비옴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들 연구는 빠른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서 메이오 클리닉 연구 의료진은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유방 조직에서 건강한 여성들과는 다른 박테리아성 DNA 조직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 성과에 발맞춰 마이크로비옴 분석은 유방암을 더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해 유방암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악성 정량의 마이크로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바우만 독일 암세트 연구장이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래 병원에서는 코감기에 걸려서 진찰을 받으려면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매달 회비는 $149다.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함께 합쳐져서 처리되는 개인 앱이 데이터 의사와 함께 24시간 내에 환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검사 결과는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데이터뱅크에 분석되어 환자의 앱으로 전송이 된다. 현재 테크노 클리닉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샌프란시스코 본점에서는 디지털 의사들을 보강하고 있다. 디지털 의사들이 또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창출된 직장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인공지능 개인 비서 알렉사, 즉 내 거실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전달이 되어진다. 2010년 메이오 클리닉은 음성 생체 지표 기술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실시해 알고리즘이 목소리를 통해서 심장 질환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에는 내 병력과 함께 이렇게 DNA 변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를 살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호흡 검사를 받았다. 미니어처 방독면처럼 생긴 호흡 분석 장치를 몇 초 부는 것이 전부였다. 신생 대형 제약사인 아울스톤이 승인을 받은 브레스바이옵시란 호흡 분석 장치는 인간의 호흡에서 암 생체 표지자를 찾아낸다. 호흡 검사 후에 나는 대사체 검사를 받았다. 대사체란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대사체 검사를 통해서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마 밴드가 내 몸을 3D로 스캔하면 가상 공간에서 내 신체를 대리하는 디지털 쌍둥이에게 데이터가 인적된다. 알고리즘이 디지털 쌍둥이의 신체 속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채우자 그 안에서 반점이 몇 개 발견되었다. 이 반점들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피부암의 초기 단계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주의는 해야 했다. 참 이렇게까지 자안의 어떤 능력까지도 체크가 된다는 거죠. 모든 의료 데이터가 환자 기록에 등록이 되어진다. 이게 내 몸에 맞는 약도 찾아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생명공학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체질과 종양에 맞는 mRNA 의약품 조합이 또 계산이 되어진다. 내 주치의는 치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알약을 처방을 한다. 디지털 알약. 이 모든 것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약물 복용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알약이 최초로 승인받았다. 일본계 대형 제약사 오츠카에서 개발한 첫 번째 버전의 디지털 알약은 수백만 명의 환자들이 처방전의 복용량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디지털 알약의 작동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디지털 알약에 탑재된 초소형 센서가 위산과 접촉되는 즉시 전자 임펄스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어블리 파이마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 약은 중증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에 처방이 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의료 도입에는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의약품이 강압적 도구로 남용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여러 기업에서 심장질환, 당뇨, HIV 등에 적용될 때 다양한 버전의 디지털 알약을 개발하고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우울증, 과체중, 당뇨병 등 건강성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사람들이 확인된다고 한다. 문제가. 그래서 개인별 맞춤 디지털 정밀 의학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는 비용, 접근성, 데이터 보호, 윤리와 관련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